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정화조 아시죠? 정화조가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면 그게 볼일을 보는 대로 이제 하수구처럼 하수구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화조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가게나 이런데 뒤편에 보면은 바닥에 보면 동그랗게 맨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정화조 뚜껑인데 그걸 열면 이제 뭐 분뇨가 쌓여 있는 걸 퍼야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에서 시신이 발견돼요. 자, 이게 2007년 3월 11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여성이 실종이 되는데 실종 4년 만에 즉 2011년도에 정화조 안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 이 씨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해요. 그리고 숙박업을 합니다. 모텔업을 해요. 그래서 모텔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실종 당시 그녀는 대구에서 한 모텔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7년 3월 11일 갑작스럽게 실종이 돼요. 이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모텔업을 한 거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1일 아침 6시경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수영장을 갔어요. 엄마가 수영장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근데 당일 이 씨가 가기로 한 수영장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수영장 주차장에서 차가 발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 5년 동안 주차를 했대요. 아침에 운동으로 수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당일날 발견된 이 씨의 차량은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했던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 주차를 했다. 그리고 이 여성, 피해 여성의 키가 160cm였는데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왜 우리 앉아서 좁으면은 시트 이렇게 뒤로 제끼죠? 뒤로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뒤로 늘리죠. 그러니까 뒤로 늘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키가 좀 큰,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의자와 페달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주차된 이 차는 이 씨가 아니라 건장한 덩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이 차를 운전했었다. 160cm의 피해자의 차를 시트를 제껴가지고 좀 넓은데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이 차를 댔다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수영장 주차장에 차를 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수영장을 매일매일 가는 걸 아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여러분. 자, 이 씨의 실종 직후 이 씨의 언니 꿈에 이 씨가 물이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분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씨의 언니가 형사들한테 주변 저수지를 좀 봐달라, 아니면 정화조를 좀 조사해 봐달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씨가 실종되는 4년이 지나고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합니다. 재수사를 하면서 모텔의 정화조를 다시 한번 수색을 합니다. 정화조가 총 4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 4번 정화조의 뚜껑을 여니까, 그리고 수색을 하니까 넥타이가 보여요. 넥타이가 보였고 그 속 안을 들여다봤더니 분홍색 바지를 입은 백골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사체의 상태는 머리가 검은 비닐봉투로 씌워져 있어요. 검은 비닐봉투로 씌워져 있고 비닐봉투를 넥타이로 이렇게 다시 묶어놓은 거예요.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로 3회 이상 이 머리를 가격당한 손상이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에 피가 흐르는 것 또는 뭐 어떤 다른 원인, 뭐 기타 원인으로 이 머리를 봉투와 넥타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살인당한 거죠. 모텔 정화조가 총 6칸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모텔에서 나온 오물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첫 번째 맨홀 정화조가 1번 정화조예요. 그 1번 정화조 맨홀이 가장 더럽고 오염도가 심하겠죠. 근데 그 번호가 뒤로 갈수록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도가 좀 낮아지는 구조였다. 범인이 시체 유기를 위해서라면 가장 더럽고 찌꺼기가 많아 시체 발견이 힘든 일본 맨홀이 적당했을 것인데 범인이 시체를 1번이 아니라 4번 맨홀에 유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모텔은 평소 정화조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차를 불러 청소를 하는데 모든 정화조의 맨홀 뚜껑을 다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더러운 1번, 2번, 3번 뚜껑을 열어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뚜껑이 있는데 앞에가 가장 더러우니까 1번, 2번, 3번만 까서 보고 청소를 하고 저 뒤쪽에는 보지 않는다. 모든 정화조의 맨홀 뚜껑을 다 열어본 것이 아니고 가장 더러운 1, 2, 3번 뚜껑만 열어서 청소를 했다. 게다가 4번 정화조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물 위에 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은폐하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었다. 왜 굳이 4번에다가 시신을 은폐했을까? 자, 이 모텔 정화조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인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의 외형적인 건물이나 이런 모양들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화조의 어떤 1번부터 2번부터 정화조의 구체적인 어떤 모양까지 아는 사람은 이 정화조의 관리 또는 소유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미제 사건이 됐고 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시신 발견으로 사건이 급진전이 되죠.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한 봉투가 모텔에서 사용하던 봉투입니다. 그리고 그 넥타이는 평소에 이 씨의 아들이 메고 다녔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당시 모텔 종업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와 아들 김 씨는 사건 직전까지 많이 싸웠어요. 김 씨가 여자친구와 놀러 가기 위해 이 사망한 이 씨, 즉 어머니의 카드를 훔치는 것 등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었다. 둘이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철이 없었나 보죠. 자, 아들은 수년 동안 어머니와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와서 모텔의 사정도 훤히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씨의 실종 당일 아침 6시에 수영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이 씨가 얘기했죠. 당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습니까? 아침에 수영장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사실은 전날 오후 5시 10분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일 가능성이 떨어진다. 덩치 큰 사람이 모텔 주차장에 어머니가 매일 가는 이 씨가 매일 가는 수영장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운전석이 뒤로 제껴져 있었다. 이 씨가 운전한 게 아니고 덩치가 큰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운전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씨가 그 수영장을 간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했다. 수영장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차를 훔쳐서 했다? 또 차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했겠죠. 정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아들을 의심을 합니다. 아들을 의심을 해서 그렇다면 살해한 후에 정화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루미놀 혈흔 반응을 해보자 라고 경찰이 시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여동생, 즉 딸이죠. 그 딸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 루미놀에 의한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피나 이런 게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그 여동생이. 이게 나왔다라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혹시나 모를 사체 유기에 대비하기 위해 2년이나 모텔 카운트에서 CCTV를 계속 감시했다라고 해요. 김 씨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새 주인에 따르면 모텔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사고 하죠. 자, 그 모텔에는
CCTV 이외에도 입구에 출입인을 감지하는 센서, 띵동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자,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가 카운터로 다시 차인벨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경계를 한 거죠. 자, 이 센서를 피해 모텔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에서 모텔 쪽으로 나 있는 벽을 넘어서 월담을 해서 모텔을 침투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누가 죽였냐는 거죠. 누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침입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도 매우 상당히 높아서 타고 넘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정화조의 이 맨홀 뚜껑이 3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김 씨의 눈을 피해 정화조의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능한 인물은 김 씨밖에 없다. 아들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라고 증언한 건 허위입니다. 왜?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안 좋게 허위 진술한 겁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텔의 정화조 공사를 도운 오히려 이 씨의 내연남 양 씨가 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텔 정화조의 구조 또한 자기는 잘 모른다. 모텔의 정화조 공사를 도와준 내연남 양 씨가 범인이다. 자, 그런데 양 씨는 알리바이를 댑니다. 나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연녀도 아니었다. 내연관계도 아니었다. 단지 모텔 공사할 때 약간 몇 번 도와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씨가 실종하던 그 당시에 나는 포항에 있었다. 포항에 스쿠버 창단식에 참여했었고 이 CCTV로 톨게이트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알리바이의 성립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입증이 돼요. 다시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아들 김 씨에게 옵니다. 자, 아들 김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 사건이 많이 흘러 시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봅니다. 자,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뭐 비슷한 말이죠. 간접 증거가 정황 증거인데 간접 증거,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2011년 7월에.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다. 확실히 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는 없다.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많다라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사체에서 발견된 바지가 피해자가 평소 모텔 수부실에서 모텔에서 입던 바지라는 점은 인정을 했다. 박과역이 뭐예요? 그 옷을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수영장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은 애초에 가지도 않았고 수영장을 갔다라고 진술한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어. 왜? 그 동생이 지금 못하겠죠. 루미놀 혈흔 반응 실험을 못하겠죠. 어쨌든 그게 안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범행에 쓰인 도구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우리 한강 대학생 손정민 사건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정민이의 머리에 좌열창이 나타나고 했지만 그 좌열창이 친구 A씨가 살해의 어떤 살해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실치사나 유기치사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동석자 A가 범인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범행 도구도 있어야 되고, 범행의 어떤 의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 검찰은 당연히 불복을 해요. 누가 봐도 아들이 범인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재판했던 건데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아들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경찰도
검찰에 송치를 했고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갔지만 결정적인 직접적인 범행 도구와 어떤 혈흔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끝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형사소송에는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애매할 때는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범인이 맞았을까요?